현재 한국의 대통령 취임 뒤 주변국은 물론 전 세계에서 다양한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취임 뒤 불과 일주일도 안 되었는데 특히 일본, 중국 반응이 흥미로운데요. 이에 대해 총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 처리가 너무 빠르다. 한국이 치명타를 날리려고 한다. 그것만큼은 막아야 한다. 한국 대통령이 점심에 김밥으로 때우며 5시간을 회의한 것이 일본에는 최악의 결과가 될 수 있다. 현재 한국에서 대통령이 바뀐 뒤 일본 등 주변 국가에서 한국의 변화에 대해서 예민해하며 걱정합니다. 가장 한국의 행보에 관심 있는 국가라고 한다면 바로 중국과 일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 당선 뒤 불과 취임 2일차에 나온 조치에 주변국이 크게 놀라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일본에서는 이것이 일본의 치명타가 될 수 있다면서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인데요. 일본 뉴스에서는 대통령 당선 뒤 취임 2일차 만에 한국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한 사안에 대해서 한국에서 지난 수십 년간 이루어지지 않은 사안인데 이걸 불과 이틀 만에 지시했다고 말하면서 이것이 일본의 수건 사업에 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경계하는 상황이 연출됩니다. 일본 수건 사업이 뭐길래 그러는지 궁금한데요. 왜 이런 일이 생기고 있는지와 이재명 대통령이 무슨 일을 했길래 그러는지 살펴봐야겠습니다. 우선 한국의 대선 직후 가장 먼저 반응이 온 것은 다름 아닌 중국이었는데요. 중국은 한국의 대선을 보면서 중국의 협조를 잘하라, 초심을 지키라며 느닷없는 말을 했죠. 중국에서는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사드 사태 때 선포된 한할령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는데 언제 잘 지냈다고 이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국의 중요한 때 늘 나타나 으름장을 놓습니다. 그리고 미중 관계에서 중국 편을 들어야 한다면서 부드러운 제스처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중국의 모습은 늘 있어온 곳인데 이제 일본의 태도가 상반된 모습인데요. 안 그래도 일본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에 상당한 경계감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요미우리 등 일본 언론에서는 지난 3년간 한국과 일본의 관계는 더없이 좋게 발전했다며 말한 뒤에 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본에 보여준 전향적 태도였다며 그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일본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에 대해 제3자 변제안을 제시했고 일본은 이를 전례 없는 복원으로 평가하면서 우호적인 기류를 보였다는 겁니다. 또 다이아몬드 온라인에서는 지난 3년간 일본에서 혐한이 자취를 감추었다고 말하면서 이는 아베 총리가 사망한 것을 비롯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행동이 혐한이 사라진 이유라고 했습니다. 매체는 한국은 사도광산 문제를 양보했는데 이는 일본조차 놀란 큰 양보였다고 되뇌었습니다. 일본 내부에서조차 설마 한국에서 사도광산을 유네스코에 양보하겠냐고 사실상 포기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이를 받아들였고 극적으로 유네스코에 등재되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일본 정부는 강제노동 사실을 빼버리고 사도광산을 등재하는 모습까지 보였음에도 한국 정부에서 이를 사실상 눈 감고 넘어가버려 일본 입장에선 쾌재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일본에선 한국의 진보 정권이 들어서자 경계하게 되어버린 것이죠. 물론 일본에서는 이번 계엄 사태로 인해서 한국 민주당이 집권할 것을 줄곧 예상해 왔으며 이재명 대통령 당선 뒤에 차분하게 받아들이는 모습이 전개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3일 만에 일본이 놀랄만한 일을 신속하게 해버렸다는 건데요. 6월 5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단호하게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지시한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해수부의 부산 이전 공약을 단 2일 만에 이행, 지시한 것이죠. 근데 여기서부터 재밌는 것이 일본에서 이를 크게 당황하는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 일본 해운업계, 언론계, 그리고 일본 정부는 한국의 선점 전략에 크게 놀랐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이 북극 항로를 선점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을 곧바로 보여줬다는 점입니다. 기후변화로 북극해 얼음이 녹으면서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최단 루트인 북극 항로가 가능해졌고 이에 대해서 부산이 물류 허브 등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중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역시 북극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그린란드를 가져가려고 하는 것이죠. 북극은 이제 강대국의 싸움터가 되어버렸으며 그 가운데 허브 역할은 반드시 생겨나게 됩니다. 일본 ANN 뉴스 등에서는 이 대통령의 단순한 행정조치가 아니라 미래 경제전장의 서막이라면서 다만 놀라운 것은 한국이 이것을 불과 대통령 2일차 했다는 점이라며 기가 막혀 했습니다. 일본 경제계 니혼게이자의 신문에 따르면 한국의 해수부까지 부산으로 옮기면 북극 항로 시대 주도권은 한국이 쥘 수 있다. 일본 해운업계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라며 한국에서 뭔가 다른 형태의 움직임이 생성되고 있다면서 다소 짜증스러운 목소리입니다. 니혼게이자에는 여기에 더해 HMM 본사가 부산으로 이전된다며 이에 대해 주목한 모습입니다. 이는 한국의 새 정부의 핵심 공약이었다면서 일본은 이에 대해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죠. 미국도 한국의 이러한 행보에 대해서 당연히 고무적으로 판단하며 결이 같다고 하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9년 덴마크에 그린란드를 팔라고 공식 요청하기까지 했으며 지금까지도 그린란드에 미군을 보내 점령하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그린란드는 북극 항로 중심부에 있는 핵심 기지이기 때문이며 트럼프의 염원인데요. 따라서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 한국이 미국에 힘을 보탠다면 미국에선 당연히 환영하는 겁니다. 미국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한국의 북극 항로 개척 역할을 수차례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놀란 게 한국의 몇몇 대통령이 해수부 부산 이전을 대통령 당선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실제로 이행한 대통령은 하나도 없었고 지금까지 세종에 머무는 게 현실이었으나 정말 이 대통령이 이걸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실행할 줄은 몰랐다면서 당황하는 기색입니다. 상케이 등은 아무리 그래도 부산의 해양수도 이전은 말뿐일 것이다 라며 이를 비판하기도 했죠. 하지만 보란듯이 해수부 이전과 부산 북극 물류 허브 등이 구체화되려 하자 놀라는 겁니다. 또한 중국에서도 상하이와 텐진의 물류 허브를 구상 중이며 도쿄, 오사카 등이 이에 준비 중입니다만 한국의 부산은 북극을 연결할 지리적으로 기술적으로 가장 핵심 위치이기에 긴장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결정적으로 한국 부산의 북극 허브가 되는 것을 싫어하는 깜짝 놀랄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요. 두 번째, 일본의 구상, 해저 터널로 한국 접수, 그러나 좌절. 미래학자 조지 프리드먼은 일본에 대해 일본은 반드시 해상으로 나오려고 애를 쓸 것이다. 그것만이 일본의 살 길이라고 했습니다. 일본은 섬나라로 대륙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며 천연 자원이 부족해 늘 대륙의 진출을 모색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일본은 한국의 독도 도발은 물론이고 각종 영유권 분쟁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일 해저 터널을 뚫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대륙과의 연결을 틈만 나면 추진하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해상 진출의 연장선으로 일본 정부가 최근 수년간 공을 들이고 있는 분야는 바로 북극입니다. 실제 지난 11월 일본 해상자위대는 북극권에 처음 진입한 것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당시 마이니치 신문의 보도에 의하면 해상자위대는 간부 후보생 교육을 마친 실습생과 항해에 숙련된 승조원 등 약 310명을 태운 연습함 가시마를 올해 9월 북극권에 파견했습니다. 해상자위대가 북극권에 선박을 보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북극 근처까지 접근하지는 않았고 해협 근처에서 약 30시간에 걸쳐 항해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합니다. 하지만 해상자위대는 북극권에서 30시간이나 머물며 무엇을 했는지 구체적인 활동을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북극권에 진입한 시점이 언제인지 트위터에 올린 사진에 등장하는 섬의 이름이 무엇인지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는 자위대가 암암리의 북극권에서 본격적으로 활동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 예비 조사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북극권은 미국, 러시아, 캐나다, 덴마크, 노르웨이 등 5개국으로 둘러싸인 해역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러시아, 중국 등이 북극으로 진출을 강화한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이에 대한 활동을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북극 항로는 얼어붙은 바다 때문에 주로 혹한기가 아닌 여름에 배를 띄워야 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일본 정부는 2019년에 북극 해항로를 활용하기 위해 얼음으로 덮인 해역을 안전하게 항해하는 데 필요한 자원 시스템을 개발할 방침을 정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런 현실을 감안 쇠빙 능력을 강화한 관측선을 건조하고 항해 자원 시스템도 만들 계획이었죠. 이것으로 위성 정보 등을 바탕으로 얼음 분포를 파악해 연료가 적게 드는 최적 항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것이 그 목적이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기대감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특히 최근 북극해는 온난화 영향으로 얼음이 줄면서 새로운 항로로 주목받고 있고 북극해로 돌아갈 경우 유럽까지 말라카 해협과 수에즈를 통하는 거리에 비해 60%가 거리가 짧다는 것이었습니다. 해적이 출몰하는 아프리카 소말리아 아덴만 등의 위험 해역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선호되었죠. 이미 이러한 여러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북극해는 일본만이 아닌 미국과 중국까지도 득세했습니다. 일본은 심지어 북극권에 영토가 있는 미국, 러시아 등 8개국으로 구성된 북극위원회와 아무 관계가 없지만 자신들은 옵서버, 보조 역할을 하는 형태로 참가하겠다며 북극권에 대한 열의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일본은 북극해 항로를 안전하게 진단하고 자국의 다양한 상선이 빠르게 투입되기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북극 항해에 동원되는 쇠빙선을 비롯한 기술은 한국이 전세계 가장 앞서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와의 관계 회복이 다소 요원한 상황이지만 북극 항해를 최초로 상업적으로 성공한 러시아 선박은 당시 대우조선 해양의 쇠빙선 기술로 이루어졌으며 이를 러시아에서 가장 높게 평가한 것으로 봤습니다. 푸틴 대통령도 한국의 쇠빙선이 러시아 자원 수출의 중심이라면서 한국과 협력을 극동 1순위로 놓기도 했죠. 미국도 현재 한국의 쇠빙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를 출발하는 항구가 바로 부산이 되는 겁니다. 한국에서 조선소들은 쇠빙선 수주 일감이 몰려있기에 더욱 북극 항로 개척이 주목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일본에서는 안 그래도 조선업이 뒤처지는데 한국이 빠른 일처리를 하자 불안감이 감도는 겁니다. 앞으로 국제 패권과 모든 자원, 미국의 중심이 북극에 향해 있기에 더욱더 다급한 상태인 것이죠.
이처럼 한국 해수부의 부산 이전은 북극 항로에 대해 한국이 점유하겠다는 선포를 내린 셈입니다. 미국에서도 가장 눈여겨보고 있는 북극 항로를 조선 해양강국 한국이 맡아준다면 더할 나위 없을 것입니다. 현재 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이 전격 통화하며 취임 후 첫 통화를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일본에도 알려졌으며 전격 이에 대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장면이 포착된 모습이 나왔으며 일부 경제 매체 등에서는 한미 관계의 발전이 결코 일본에는 유리한 게 없다면서 크게 경계하는 모습도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과 이 대통령의 통화에 왜 일본이 이런 반응을 나타내는지 흥미로운 이유가 있다는데요. 우선 일본의 캐스트 온라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정상 통화를 상세히 보도했는데요. 특히 관세 협의와 관련하여 한미 정상은 양국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합의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했으며 실무 협상에서 가시적 성과가 나오도록 독려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또한 두 정상은 통화 가운데 친근하고 격없는 대화를 나눴다는 특징이 있다며 놀랐는데요. 대선 과정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이 대통령 각자가 겪은 암살 위험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누고 골프 실력을 소개하며 가능한 시간에 라운딩도 갖기로 했다는 겁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서명한 트럼프 모자를 선물 받았다는 이 대통령의 말을 전했고 이에 대한 응답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 대통령을 미국으로 초청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대통령도 한미가 자주 만나 협의하기를 바란다고 화답했다는 통화 내용입니다. 일본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상세하게 보도하면서 한미 간의 분위기를 전한 모습이었는데요. 그런데 왜 이렇게 일본에서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통화에 관심이 있었는지 궁금한데 이는 일본 정치계에서는 미국이 반응하는 순서나 날짜에 대해서 예민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일본 일부 언론들은 조롱 섞인 논조로 한국을 비판하게 되는데요. 일본은 트럼프와 벌써 5번째 회담 추진 중인데 한국은 아직 통화도 못했다. 취임 후 3일째 미국과 통화도 못하는 것은 한국 대통령 최초라며 비상한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언론은 일본의 경우 이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 전부터 그를 만났다고 했고 자민당 고위급 인사인 아소 다루가 직접 트럼프 타워에서 만난 장면을 대비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요미우리 신문 등에서는 트럼프 취임식에 이와야 다케시 외무상이 초대를 받았는데 주미 일본 대사가 아닌 일본 내각 인사가 초청받은 것은 최초였다며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역시 미일 관계는 일본이 외교에서 가장 앞서 있다면서 1등을 강조하는 모습이었죠. 반면 이재명 대통령의 경우 취임 이틀째에도 트럼프 대통령과 연결이 안 되는 모양이다. 혹은 한국의 전화와 시차는 매우 늦는 것인지 어째서인지 매우 분해하는 모양새라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통화가 성사되었는데 트럼프가 방미 초청까지 하자 실망하는 기색이 역력한 것이죠. 뭔가 한미 간에 문제가 생기기를 바랐는데 그게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실제 일본에서는 이 대통령이 취임 불과 3일도 안 되었는데 미국 백악관이 축하하지 않았다. 백악관 대변인이 한국 대통령 바뀐 것에 대해 대본도 잃어버리고 말을 돌렸다라면서 미국이 한국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있다라고 해석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미국 백악관 관계자가 중국의 개입을 경계해야 한다라는 말을 했다면서 이는 미국이 한국의 정권 교체에 대해 견제구를 던졌다는 해석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통화에 생각보다 부드러운 반응을 보여 놀란 겁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한국 정부에 대해 훨씬 쉬운 소프트 랜딩을 했다며 뜻밖의 의견을 내는데요. 두 번째, 일본에서 이 대통령의 날을 세우는 이유. 일본은 이시바 총리가 먼저 자리를 잡고 그 다음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어 크게 손해를 봤다는 겁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되자마자 한 달 뒤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 전쟁을 선포해버렸으며 이 가운데 한일 양국은 각각 25, 24%의 상호 관세 폭탄을 맞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때 이시바 총리는 미국에 방문해서 1456조 원의 선물 보따리를 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싸늘하게 일본은 부자 나라다, 돈을 더 내야 한다며 협박을 했습니다. 그 당시 트럼프의 기세는 말 그대로 파죽지세로 파트너 동맹국을 죄다 몰아붙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트럼프가 취임할 때 사실상 대통령이 없는 상태로 외교 기능이 거의 멈춘 상황이었죠. 그 사이 트럼프는 타코라는 별명이 붙었는데 이는 트럼프 어웨이스 치킨 사우스로 항상 관세에서 물러난다는 뜻이기도 하며 용두사미와 비슷한 뜻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한국은 다소 힘이 빠진 트럼프를 새 정부에서 상대하게 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일본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반일 인물이라며 크게 경계하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일본 J캐스트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취임했지만 과거 반일 발언이 주목받는다 하며 그는 최근 일본의 적대적이라는 선입견은 오해다. 나는 정말 일본과 사이좋게 지내고 싶다 라고 했지만 2016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체결에 대해
일본은 여전히 적성 국가이며 일본이 군사 대국화할 경우 가장 먼저 공격 대상이 되는 곳은 한반도다라고 했으며 2022년 2월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 기념식 때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역사 왜곡에 근거한 도발이라고 강하게 비판한 것을 다시 인용했습니다. 이것이 이 대통령 취임 때 일본에서 나온 기사인 것이죠. 또한 2023년 8월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반대하며 일본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 오염수 방류는 태평양 연안국들에 대한 전쟁 선언과 같다라며 단식 투쟁까지 했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여기에 대통령 선거 공약 때 위안부 문제를 언급하며 피해자의 존엄을 지키겠다고 밝히고 관련 기록물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을 명시하는 등 일본이 기겁하는 행동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일본 언론은 한국의 역대 정권처럼 지지율이 하락하면 반일 여론에 기댈 것이 뻔하다고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이재명 대통령 취임 뒤에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도 매우 거칠었는데요. 독재 정치 선언인가요? 동경하는 인물은 김일성입니까? 후쿠시마 괴담도 북한으로부터의 지시일 가능성이 시사됩니다. 북한으로의 불법 송금도 대통령이 되면 대놓고 지원으로 할 수 있겠네요. 문재인 때는 쓰리노를 들이댔고 속내는 중국이 무서워서 일본이나 미국과도 협력하고 싶지 않은 것뿐이겠죠. 화이트리스트 복귀와 통화 스와프 재개를 승인한 기시다 총리, 한국은 이제 금 간판과 금줄, 돈줄을 쥐게 됐다. 기시다에게는 감사하고 있겠지. 이시바가 반일 강경책으로 대응할 수 있을까? 다 파기해줬으면 좋겠지만 솔직히 불안하다. 이런 반응 등을 보이면서 벌써부터 한국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온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 언론은 정작 더 큰 문제는 한국이 미국에 쓸 카드가 꽤나 많다는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세 번째, 트럼프 대통령 유독 한국에 특별한 곳을 원한다. 니온 게이자이 등 일본 경제신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유화적인 이유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일본 언론도 매우 날카로운 곳이 바로 미국의 군함이 한국에서 정비받은 사건을 언급한 것인데요. 바로 미 해군 군함이 한국 조선소에서 정비를 받은 것입니다. 미 해군은 원래 자국 내에서만 함정 정비를 맡겼지만 이번에는 한국 조선소가 처음으로 미국 군함을 정비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한국 조선소가 미 해군도 몰랐던 문제까지 찾아낸 것입니다. 추가 정비 항목까지 계약해 미 해군도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미 해군 관계자는 하나오션과 협업이 아주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미 해군 함정 정비 시장은 연 20조 원 규모로 평가됩니다. 이제 한국 조선소들도 이 시장에 본격적으로 도전장을 낸 것입니다. 미국은 캐나다, 유럽에는 관세로 강경하지만 한국과는 복잡한 관계를 유지합니다. 한국을 상대로는 관세를 밀어붙이지 못하는 미국의 현실도 있습니다. 한국이 가진 조선업 기술력 때문입니다. 미 해군이 인정할 정도로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한 한국. 만약 한국이 미국과 갈등을 겪는다면 미 해군의 조선 정비에도 큰 타격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은 한국에 강하게 못 나가고 협상에 나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특히 한국 조선업이 미국은 군함까지 정비 가능한 국가가 되었다는 사실이 미국 입장에선 한국을 무시할 수 없게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더 미국이 한국의 관세를 쉽게 때리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미국이 가장 우려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미국 내에서는 누구보다도 함정 건조의 필요성과 군함의 유지 보수가 매우 절실한 상황인데 우선적으로 한화를 그 대상으로 하여 점점 한국의 빅3 조선소로 범위를 늘려 나갈 걸로 보입니다. 미국에서는 전 세계 다양한 국가들을 검토했지만 역시 조선업은 한국만한 국가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는데 미국은 일주일도 안 돼서 곧바로 4만 톤급 함정을 거제에 입항시켰습니다. 보안과 기타 이유로 뭐든 절차와 시간이 걸리는 미군인데 일주일 만에 거제도를 찾은 것은 그만큼 처리할 함선이 산더미 같다는 뜻이기도 한데요. 미국에서는 현재 4만 톤급의 함정조차도 자국에서 제대로 보수 유지하기가 어려운 실정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이러한 함정이 많이 누적되어 있다 보니 한시라도 빨리 한국의 함정을 파견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안 그래도 미국 내에서 함정 유지 보수는 물론 함정 건조가 중국에 밀린다며 크게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미국은 수요가 매우 큰 것에 비해서 이를 처리해줄 인력과 사업장이 매우 부족했지만 미국 내의 조선소 반대 세력과 미국 내에서 국방만큼은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 좋은 스포까지 뒤엉켜 해외에 쉽게 일감을 주지 않고 있었는데 이대로 있다가 해군이 중국에 크게 밀린다는 위기감이 나왔기 때문이죠. 게다가 MRO는 결국 미국 함정의 건조를 한국에 맡길 수 있는 시작점이 되기 때문에 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일본에서는 미국 함정이 한국에서 정비를 받고 나간 이 사건이 여간 신경 쓰이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정부에서 대통령이 새로 뽑히고 정부가 다시 기능을 되찾게 되자 당황하는 것이죠. 특히나 미국의 함정 정비만큼은 한때 조선업 최강이라 자부하던 일본이 하고 싶던 것이었습니다. 또한 일본은 한국과 함께 미군이 주둔하는 곳이기도 한데 이것을 모조리 한국 일감으로 다 가져가게 된 겁니다.
미군 함정은 한국에도 있지만 일본에 더 많이 기항하게 되는데 거의 모두 한국으로 오게 생겼으며 태평양 함대가 거의 한국 손으로 정비되게 된다는 청사진도 제시되면서 더욱 짜증이 치민 것이죠. 게다가 일부 일본 언론은 지금까지는 한국이 일본에 협조적이었는데 반일 대통령이 나왔다며 언론 플레이를 합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분명 일본과 협력을 하고자 했으며 이유 없는 반일은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만 일본에서는 이러한 일련의 분위기들이 영 못마땅하다는 인상을 보내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오는 15일에서 17일 캐나다 엘버타주에서 열리는 G7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 전격 초청받은 상황입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G7 정상회의에 초청받아 참석하기로 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G7 정상회의에 초청받아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그에 따라 주변국에서 크게 놀라는 반응이 나왔고 한편으로는 질색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그 반응을 뒷부분에서 보겠습니다. 또한 이 대통령 취임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상태, G7 회의 또한 거의 일주일도 안 남은 상황에 이러한 초대는 매우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죠. 제대로 정부 장관급 인사나 기타 부처 상황도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지난 2021년과 2023년에 문재인, 윤석열 전 대통령들이 각각 G7에 영국과 일본 초대로 참여한 바 있습니다만 이번에는 한국 정부가 제대로 정권 인수 인계조차 이뤄지지 않은 시점이라 더욱 놀랍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오히려 G7 측에서 한국을 배려하여 이번은 건너뛰는 게 일반적인 사안입니다. 한국은 특히 계엄 사태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정권 교체가 일어났기 때문에 정리할 게 많아 더욱 그러한데요. 물론 이 가운데 일본 일부 언론에서는 반일 인물이라고 이재명 대통령을 지칭하면서 G7에 대해 조롱하기도 했죠. 일본 매체 J캐스트에서는 한국은 아직 트럼프 대통령의 전화도 못 받았는데 일본보다 매우 뒤처지고 있다. 또한 국제무대에서 사실상 외교 왕따가 될 수 있다라며 한국의 외교에 대해 걱정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외교 왕따는커녕 오히려 G7 중심에 불려 들어간 상황이 등장한 것입니다. 게다가 이번 G7을 통해서 한국은 G7 정상들을 모두 따로 만나게 되는 상황이 등장합니다. 바로 이것이 확대 회담이라는 것인데 확대 회담을 통해 각 국가와 따로 소통하게 되는 셈입니다. 어제 통화하며 자연스럽게 만남을 추진했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정상회담을 따로 갖게 되며 일부 소식통에서는 캐나다 방문 뒤 곧바로 방미의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가능성도 논하고 있습니다. 즉 주요 강대국 정상들을 한자리에서 만난다는 것은 보너스 외교 패키지가 되는 셈입니다. 일본에서는 한국은 이재명 대통령은 친중 성향이라며 중국 시진핑 주석과 가장 먼저 정상회담을 가질 것이라고 했는데 오히려 G7 무대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먼저 회담을 가질 것이라 일본 예상과는 빗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본에서는 당장 한국이 G7에 초대받았다고 가짜뉴스다라며 반응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캐나다에서 개최되는 G7 정상회의에 한국이 초대되었고 이 대통령이 참석하겠다고 답했다는 지지통신의 기사입니다만 한국어판 기사가 없는 것이 부자연스럽습니다. 약 3시간 전에 한국 기사에는 양쪽 G7 나토 모두 초청장이 도착하지 않았다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한미 정상 간 전화통화는 자주 보도되고 있는데도 왜 일본의 두 매체가 먼저 보도하지 않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먼저 보도해야 할 쪽은 초청을 받은 당사자인 한국 쪽이 아닐까. 이런 식으로 일본에서는 한국이 G7에 초대받았다는 자체를 부인하는 등 당황하는 모습이 역력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 자민당에서는 이시바 총리의 태도도 문제 삼았는데 그는 한글로 트윗을 올리며 이 대통령 당선을 축하하며 양국 발전을 논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자민당 아소다로가 중심인 아소파의 파벌에서 봤을 때는 한국에 왜 조알이냐며 이런 것이 불만스러웠던 모양입니다. 그러다가 한국이 G7의 전격 초대를 받자 묘한 모양새로 돌아가고 있다는 느낌을 표현하는 것이죠. 바라는 것은 한국의 외교 왕따이자 중국 시진핑과의 1순위 정상회담인데 이게 뭐냐는 겁니다. 그러나 이번 G7 의장국인 캐나다는 이 대통령 당선 뒤 한국을 곧바로 초청한 것으로 알려져 뭔가 다급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많은 나라들은 한국을 당장 만나길 원하는 시점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매우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러시아의 전쟁 위기로 인한 국방과 국가 안보가 절실한 상황을 비롯해 한국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사실상 아시아에서 한국이 G7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이유가 이 시점에 더욱 명확해지고 있다는 말이기도 하며 여기에 캐나다가 유독 한국을 정권 교체하자마자 3일 만에 급하게 부른 이유가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연설에서 한국은 조선소, 반도체, 자동차 등을 미국에서 빼앗아갔다라고 말했는데 정치권에서도 한국에 대한 압박이 이제 자칫 방산 분야로 퍼져나갈 수 있기에 이를 우려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행히 한국은 북한과 대치 중으로 방산 상당 부분은 한국에서 여전히 그 물량을 흡수하고 있으며 이는 생산시설이 한국에 존재해야만 함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미국의 이러한 주문이 자칫 미국 내 방산시설을 지어주는 식의 방향으로 가는 것은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전세계 방산 2인자를 굳히되 실리를 추구하면서 굳이 굽히고 들어가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반면 캐나다에서는 미국처럼 법적인 논란 없이 한국에 수십조 원의 방산을 적극 진행하려 합니다. 트럼프 당선 이후 가장 밀접한 미국과 관계를 맺고 있는 캐나다에서 한국 잠수함을 시찰하러 왔습니다. 캐나다 해군 사령관은 총 60조 원 규모의 잠수함 사업 파트너를 직접 선정하려 방한했습니다. 현대중공업 등 국내의 3,000톤급 잠수함을 건조하는 시설을 유심히 살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미 2차례 정도 방문했던 캐나다 측이 다시 한번 전격 한국에 방문한 것은 심상치 않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난 7월 잠수함 사업 발표 직후 경쟁국들보다 한국을 가장 먼저 찾았다는 것이 주목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맥락은 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과 밀접하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영연방 국가들이 결국에는 독일이나 유럽 업체를 찾는 것이 관례이자 다소 황당한 행태입니다. 하물며 잠수함은 프랑스의 나발과 독일의 티셴크루프 등 쟁쟁한 업체가 선점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며 최근 군함 수주에서도 영연방 국가의 호주는 10조 원가량의 함정을 독일과 일본으로 압축했습니다. 독일 함정이 한국 것보다 훨씬 비쌈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정을 내린 배경에는 기술적으로 함정 부분에서 그들 것이 호환성이나 여러가지 장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일각에서는 유럽과 영연방 등 외교적인 부분도 확실히 크게 작용했다는 해석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한국이 기술 이전, MRO 패키지까지 지원해준다고 하더라도 이를 외면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호주는 한화 측이 레드백 공장 현장 설립을 비롯 K9 등 다양한 방산 협력을 하고 있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을 뒤통수 치는 모습이 나왔다면서 업계 관계자는 허탈하다는 반응입니다. 즉 유럽 의향대로 한국은 배제한 것인데요. 그러나 캐나다의 경우도 유럽 위주의 정책을 펼 수도 있습니다만 정반대로 트럼프의 한국 조선업 실력에 대한 중요한 이해도를 가지고 접근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들 서방은 자기들만의 영역을 만들어 두고 지금까지 큰 이득을 서로 추구하던 국가들입니다. 그 최상위에는 영연방 네트워크인 파이브 아이즈가 존재하며 바로 그 하위에는 유럽연합이 있습니다. 이러한 서방연합의 어지간한 국가가 규모 없이는 끼어들 틈이 없으며 아시아 약소국이라 평가받았던 한국은 더욱더 지금까지 많은 경우에 소외되며 억울한 경우를 경험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련의 상황들이 현재 방산에서 깨지고 있는 놀라운 흐름이 등장했습니다. 당장 캐나다는 잠수함 문제를 이제 매우 심각하게 한국에 들고 나온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무슨 예유에서인지 갑자기 급해졌습니다. 일단 이러한 비슷한 문제가 한번 호주에 퇴짜를 맞은 적이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호주가 이렇게 뜸을 들이는 사이에 갑자기 캐나다가 매우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캐나다도 호주와 같이 시큰둥하다가 그렇게 변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일단 캐나다가 현재 전략 공백으로 인해서 재래식 잠수함 12척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임은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맥락으로 한국은 도산 안창호급 디젤 잠수함을 캐나다에 제안한 바 있습니다. 캐나다 잠수함 프로젝트 CPSP는 약 12척의 교체 사업으로 건조 비용과 교육, 정비 비용 등 모든 것을 포함하며 약 600억 달러가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는 한화 약 80조 원으로 역대급 금액인데요. 그런데 최근 캐나다가 한국의 이러한 제안을 심각하고 빠르게 검토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캐나다는 한국은 물론이고 일본까지 동시에 같은 성격의 방문을 한다고 했는데요. 우선 한국의 함정과 잠수함 건조 스케줄이 매우 바빠질 수 있다는 판단이 나오는 상황인데요. 이는 미국에서 중국을 대비해 대규모의 함정을 한국에 발주할 가능성도 크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는 해군 관계자들이 한국을 올 초에 방문해 함정 건설에 관한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습니다. 미 CNN은 이에 대해서 세계 최고의 함정은 한국의 세종대왕함이라고 기사를 올렸으며 미 해군 구매 관계자들은 한국의 도크를 보면서 중국의 속도를 상대할 유일한 국가로 봤다는 겁니다. 만약 미국이 한국의 도크를 점령해 버린다면 그야말로 낭패가 아닐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반대로 미국은 영연방 국가의 리더격인데 미국이 한국의 방산을 주문하는 것은 큰 의미입니다. 캐나다가 주저하다가도 미국과 호주 등이 한국의 방산을 사들였다는 설레는 큰 안심이 되는 것이죠. 또한 전 세계적으로 현재 한국의 방산이 신뢰를 얻는 모양새가 들불처럼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일단 방산하면 한국이고 약속을 잘 지키고 가성비 매우 훌륭하다는 게 상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주문이 늦으면 늦게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니 빠른 결심으로 진행해야 하는 국면이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를 검토해봐도 한국의 잠수함을 빠르게 발주해야 하는 이유가 많이 생긴 상황입니다. 또한 한국의 군함 잠수함은 이미 수출 경험이 있는 국가로 분류되기에 더욱 신뢰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캐나다는 최근 급변하는 정세 때문에 한국에 더욱 빠르고 구체적인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상황이 한국에 유리하며 한국이 약 80조 원 수출을 받을 가능성이 커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일본에서는 한국이 G7에 등장해서 본격적으로 방산 시동을 거는 게 아니냐는 추측을 하고 있으며 프랑스에서조차 이런 맥락에서 한국 G7 진출을 경계할 수 있는 시점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방산을 적극 확대하려고 하는데 이 시점에 한국이 등장하면서 경계하는 것이죠. 그러나 캐나다를 비롯해서 강대국 네트워크에서는 한국의 G7 확률을 더욱 바라고 있는 모습입니다. 급하게 한국을 부른 캐나다, 과연 대한민국이 G7 회의 뒤에 어떠한 평가를 받게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트리블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